설거지를 하던 저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에서 오빠 동철이가 아버지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1965년 2월의 추운 겨울이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철이가 이번에 면사무소 공무원 시험에 붙으면 이 집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고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는 장남.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제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 손등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빠가 남긴 흔적이었죠. 순이야, 설거지 다 했으면 방 청소 좀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셨습니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밤마다 제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집은 전형적인 시골집이었습니다. 마루를 중심으로 부모님 방, 오빠 방, 제 방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벽은 얇았고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는 침묵이 미덕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왔습니다. 순이야, 오빠의 속삭임에 저는 이불을 더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잠든 척하면 가끔은 그냥 가실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일어나봐. 오빠랑 얘기 좀 하자. 제가 대답하지 않자 오빠는 제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2월의 찬 공기가 제 몸을 덮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깨시면. 엄마는 안 깬다. 약 먹고 주무셨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계획된 일이라는 것을. 오빠는 어머니의 보리차에 수면제를 탄 거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오빠의 손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아버지한테 내가 마을 총각들이랑 놀아놨다고 말할 거야. 그럼 너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알았습니다. 너무 잘 알았어요. 작년에 옆 마을 처녀가 정조를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친척들한테도 버림받고 결국 서울로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개를 물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천장의 낡은 전구가 흔들렸어요. 벽 너머에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오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오빠 거야. 알지? 나중에 오빠가 공무원 되면 너 시집도 오빠가 보내줄게. 오빠 말 잘 들으면 좋은 데로 보내줄 거야. 소유. 저는 오빠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가축처럼, 물건처럼. 그게 1965년 대한민국 시골 마을에서 여자로 태어난 제 운명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새었습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1965년 4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봄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매일 아침 메스꺼움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계속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아셨어요. 제가 아침마다 뒷간으로 뛰어가는 것을, 밥을 못 먹는 것을,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어머니는 보리차를 더 끓여주시고 매실청을 물에 타주시면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물을 썰다가 손을 멈추셨어요. 말하지 마라. 하지만 말하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말하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도 떨렸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무서워하신다는 것을. 저만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어요. 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입고 치마 허리에 광목천을 여러 번 감았습니다. 조끼를 2개씩 겹쳐 입고 항상 앞에 무언가를 들고 다녔어요. 하지만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김서방 집 딸애가 요즘 이상하던데.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을 기르러 갔다가 그 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어요. 맞아, 얼굴도 부었고 걸음걸이도 이상해. 혹시 그런 거 아니겠지? 쉿, 조용히 해. 김철수 씨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 저는 물동이를 들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소문이 퍼지면, 아버지가 알게 되면 저는 죽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이 되던 어느 여름밤 결국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날이 더워서 점퍼를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농협에서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순이야. 그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옷을 끌어안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볼록한 배가 치마 위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셨지만 아버지는 손짓으로 막으셨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충격이었어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입 닥쳐. 고함이 터졌습니다. 온 집안이 그 소리에 깼어요. 오빠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동철아, 내 동생 좀 봐라. 이게 무슨 꼴이냐? 오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빠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아버지, 사실은. 하지만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봤어요. 순이가 정미소 아들 박성호랑 뒷산에서 만나는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제게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담담한 얼굴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 주의를 줬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뭐라고?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박성호를. 이 집안의 수치를. 아버지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배를 감싸쥐고 쓰러졌어요. 2번, 3번, 주먹이 계속 날아왔습니다. 여보, 안 돼요. 아이가 다쳐요.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까지 밀쳐냈어요. 아이, 그게 무슨 아이야? 더러운 씨앗이지.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어요.
하지만 제 손은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를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다리 사이에 피를 닦아주시며 우셨어요. 미안하다. 순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작은 생명은 저처럼 버텨냈어요. 우리 둘 다 생존자였습니다. 1965년 9월 15일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깨셨어요. 순이야. 엄마, 아파요. 어머니는 허둥지둥 산파 할머니를 부르러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방에 남겨졌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배를 만져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곧 나올 게다. 힘내라, 아가. 하지만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다시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 고통의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 번 더 힘줘봐. 산파 할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살았다. 우리 둘 다 살았다. 아들이네. 산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제 품에 안겨주셨어요. 작았습니다. 너무 작고 연약해서 숨을 쉬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눈. 아기가 눈을 떴을 때 저는 그 색깔을 봤어요. 녹색. 오빠와 똑같은 녹색 눈동자. 이쁘지? 산파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그 눈동자를 볼 때마다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그 밤들이, 그 고통이, 그 공포가.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랑을.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아이는 제 악몽의 증거였지만 저는 이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 입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백성민, 중걸준. 백성 중에서도 준수한 사람이 되라고. 오빠와는 다른 사람이 되라고.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들이라고? 네. 아버지는 아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수치스러운 손자지만 그래도 대를 이을 남자아이. 한국 사회에서 아들의 무게는 그만큼 컸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요. 민준. 김민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이 아이를 인정했다는 것을, 적어도 내쫓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오빠가 제 방에 왔습니다. 보자. 오빠는 잠든 민준이를 내려다봤어요. 오래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나 닮았네. 눈 좀 봐. 완전 나 판박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만졌어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울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절대 안 돼. 이 아이를 이 집에 두면 안 돼. 순이야. 오빠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셋이서 잘 살자. 응?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는 정말로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그러지고 비뚤어진 가족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죽어도, 아니 죽더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첫 번째 시도는 민준이가 2달 되었을 때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지만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한테 붙잡혔어요. 두 번째는 버스터미널까지 갔다가 오빠한테 끌려왔습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지켰어요. 제 몸으로 아기를 감싸고 모든 폭력을 받아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면 죽인다. 아버지의 경고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진짜로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걸려 있었으니까요. 1966년 1월 5일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의 비명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쓰러져 계셨어요. 입에서 거품을 물고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군청 보건소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서울 큰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 여기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울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57세였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장. 온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조문객들로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오빠는 상주가 되어 바빴고 어머니는 넋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민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5달 된 아기는 아직 세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 품에서 방긋 웃고 있었죠. 순이야. 둘째 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셨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어요. 엄마. 받아라. 어머니가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묵직했어요. 펼쳐보니 돈이었습니다. 5만원권 5장과 만원권 여러 장. 제가 평생 본 돈을 합친 것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엄마, 이게 내일 새벽 4시에 진양읍까지 가는 버스가 있다. 거기서 서울행 버스를 갈아타. 엄마, 가거라, 순이야. 그리고 절대 돌아보지 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늙었으니까. 너는 아직 어리잖니. 너랑 민준이는 살아야지. 하지만 말대꾸하지 마. 엄마 말 들어.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제가 아프다고 울 때처럼. 미안하다. 순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용서해라. 엄마, 잘 살아라. 행복하게. 어머니는 돌아서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싸주신 보따리를 옆에 두고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3시 30분.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포대기에 안고 보따리를 들었어요. 방을 둘러봤습니다. 16회를 산 이 방.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안녕. 작게 속삭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마루를 지나는데 누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잘 가거라. 내 딸. 엄마, 사랑한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저에게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1월의 새벽은 뼈저리게 추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자유. 드디어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진양읍까지는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민준이를 안고 걷는 길은 힘들었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였어요. 별빛이 제 길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3시 55분이었습니다.
작은 정류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야. 아기는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녹색 눈동자가 별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예전에는 그 눈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빠가 아니었으니까요. 사시 정각 버스가 왔습니다. 낡고 덜컹거리는 시외버스. 하지만 제게는 자유행 마차였습니다. 서울 가십니까? 기사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서울 갑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진양군이 멀어졌어요. 제가 태어난 마을, 지옥 같았던 집,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절대 돌아보지 않았어요. 18시간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서울 성북구 제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 북한산이 보입니다. 아침마다 저는 저 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셔요. 73세가 된 지금 저는 여기 이 평화로운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59년 전 그 새벽 서울에 도착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봉천동 판잣집에서 시작했었죠. 방 한 칸에 월세 3,000원. 공동화장실, 공동수도. 하지만 제게는 궁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고 아무도 제 방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으니까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장에서 단추를 달았어요. 민준이는 옆집 할머니가 봐주셨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가 5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없어? 유치원에서 우리 아빠 그림을 그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민준아, 아빠는 돌아가셨어. 어떻게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가 났단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남자를, 사랑했던 남편을, 민준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착한 사람이었어. 엄마를 많이 사랑했고 너를 보고 싶어 하셨지. 이름은 김영수였어. 키가 크고 웃는 얼굴이 예뻤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어요. 민준이에게는 영웅 같은 아버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 공대에 갔습니다.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1990년 결혼식 날 저는 단상에 앉아 울었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아들을 보며 그 지옥 같은 시작에서 여기까지 온 기적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친정 가족은 안 오세요? 다 돌아가셨단다.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1985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양군에 사는 먼 친척이 전화를 했었죠.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오빠는 2000년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간암이었대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안에서 오래전에 죽어 있었으니까요.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손녀 지수, 손자 준영이. 그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따뜻한 할머니, 맛있는 음식 해주는 할머니, 무조건 편들어주는 할머니. 2015년 증손녀 지민이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예쁜 아기였어요. 제품에 안겼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그림자도 드리워지지 않는구나. 어제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고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인생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숙제로 가족사 조사해야 하는데 9살 증손녀가 저를 고조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조할머니 인생은 별로 특별한 게 없단다. 진짜요? 옛날 이야기 듣고 싶은데. 그럼 고조할머니가 처음 서울 왔을 때 이야기 해줄까? 그때는 판잣집이 많았고 저는 안전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이야기. 민준이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모두 반쯤은 진실이고 반쯤은 거짓말인 이야기. 오늘 아침 민준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요? 응, 괜찮대. 다행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엄마도 오세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59세입니다. 성공한 엔지니어, 좋은 남편, 훌륭한 아버지, 사랑받는 할아버지. 그 녹색 눈동자는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눈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어요. 그 눈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니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59년간 조금씩 써온 일기입니다. 진실이 담긴 유일한 기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6년 1월 6일. 서울에 도착했다. 민준이와 나 둘이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오늘도 민준이가 전화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 이것으로 충분하다.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공책은 제가 죽을 때 함께 화장할 거라고. 민준이는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아들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떤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어떤 진실은 사람을 파괴한다는 것을. 민준이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신,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다는 믿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기꺼이 거짓말쟁이로 남겠습니다. 창밖에 북한산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합니다. 나는 잘 살았다. 우리는 잘 살았다. 59년 전 그 새벽 버스에 올랐던 16살 소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순이야, 넌 해낼 거야. 힘들겠지만 해낼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행복할 거야. 전화벨이 울립니다. 지민이입니다. 고조할머니, 오늘 학교 끝나고 갈게요. 그래, 고조할머니가 호떡 만들어 놓을게. 와, 사랑해요, 고조할머니. 나도 사랑한다, 지민아.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으로 갑니다. 호떡 반죽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승리입니다. 폭력의 씨앗에서 사랑의 나무를 키워낸 것. 침묵 속에서 가족을 지켜낸 것.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